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처음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다올투자증권이라고 사업 이제 개별 종목 레포트를 보다가 증권 섹터에서 정말 싼 그 증권 주식을 종목을 좀 발견을 해서 다올투자증권에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그 전방 산업인 증권 섹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제가 이쪽 분야에서 뭐 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처음 공부해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걸 반영해서 좀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작성을 했었을 당시가 6월 6일인데 그때 시가총액이 3천억이었는데 지금 아마 2,500억 미만으로 좀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보다 지금 현재 더 싸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올투자증권은 아무래도 증권 섹터다 보니까 증권업은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의 수익 구조는 크게 브로커리지, 즉 매매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웨alth 매니지먼트라고 자산 관리, 그 다음은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 그 다음은 투자은행, 그 다음에 운용이자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수정을 해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브로커리지 위탁 매매 중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흔히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 이제 증권 거래세를 내게 됩니다. 이제 그 거래세가 이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래를 이제 그 증권사에서 중개를 하면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구조인데, 이때 브로커리지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시 거래 대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수료율입니다. 당연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19년도까지는 그냥 흐지부지 좀 하다가 20년도 이후 확 이렇게 거래대금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아마 코로나 때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제 주식이 좀 싸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식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거래대금이 이렇게 확 늘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유동성을 축소하고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하게 됨으로써 주식시장이 조금 약간 냉랭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마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될수록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수수료율인데, 이제 거래 대금에 따른 그 수수료율이 높을수록 더 마진이 많이 남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수수료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증권업도 결국에는 고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점점 많은 고객들의 이탈을 막고 더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이벤트도 열고 많은 그런 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이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점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증권 sek터 같은 경우에 이제 브로커리지 이런 쪽에서 수익이 나는 그런 파이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증권사의 이제 주식거래 점유율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키움증권이 압도적으로 좀 높은 걸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이 22%고요. 키움증권이.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 12%, 한국투자증권 8% 순으로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MTS나 HTS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투자자 분들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도 잘 갖춰져 있고, 비대면 쪽에 굉장히 강한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율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키움증권이 1등이 아니고요. 삼성증권이 상대적으로 미래에셋증권에 있는 삼성증권에 비해서 키움증권이 더 낮은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수수료율을 좀 많이 적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이 수수료도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로커리지 같은 경우에는 고객 유치 경쟁은 점진적 하락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금리에 좀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매크로적인 이슈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피크를 찍었고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성장성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이제 수익 부문은 이제 웨alth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고객들 자산 관리하면서 나오는 그 수수료를 수취하는 수취를 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증권사마다 어떤 상품을 추천하고 어떤 몇 명의 고객, 그리고 얼만큼의 자금을 굴리는지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도 않고, 그거를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이를 분리해서 비교하기 좀 어려운 편이고요.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은, 펀드 취급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신탁보수료 합계액을 보시면은 11년도부터 2021년도 9월까지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주식시장이 냉랭해지면서 조금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짐에 따라서 이런 수수료라든지 자산관리에 대한 규모도 점점 커질 거라고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점유율이고요. 증권사별로 점유율인데 이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요새 좀 증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세 번째 이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IB라고 투자은행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크게 ECM, DCM, M&A, 대체 투자 정도로 나눌 수 있겠고요. 저도 이게 처음 듣는 용어라서 한번 알아봤더니 ECM 같은 경우에는 Equity Capital Market, 주식 혹은 주식과 유사한 에쿼티, 지분을 발행 및 중개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신규 상장을 할 때 IPO 할 때나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블록딜, 전환사채, 교환사채, BW 등을 발행을 하고 그거를 주선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CM 딜 발행 추이를 보시면은 21년도에 여기 보시면 피크를 찍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때도 코로나 때 좀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이때 정점을 찍고 아마 22년도는 좀 떨어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DCM 같은 경우에는 Debt Capital Market, 채권 혹은 채권과 유사한 debt, 그 빚을 발행 및 중개하는 업무로 회사채, 사채죠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채권 이런 것들을 발행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DCM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시절에 아무래도 금리가 싸다 보니까 이제 빚을 많이 내면서 사채를 이제 끌어다 땡기면서 회사가 뭐 카펙스 이렇게 시설 증설을 위해서 많이 발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고금리라서 이것도 아마 지금 많이 꺾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 부분이 있는데요. 인수합병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고, 이거는 외국계 쪽에서 이제 큰 규모의 그런 딜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M&A 규모도 뭐 21년도 보니까 4Q 때 좀 많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올투자증권을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대체 투자인데 PEF를 포함한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원금과 수익을 취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동산 PF가 이제 다올투자증권에서 이제 중요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뭐 DCM, 아까 뭐 ECM, 대체투자 M&A가 그 IB 부문에 이제 속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